안녕하세요. 전 강원도에서 아내와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60대 남성입니다. 여러분, 물은 건너봐야 알고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라는 말 아시죠? 단순히 처음 딱 봤을 때 인상으로 사람을 평가할 수 없다는 뜻인데요. 전 여태껏 진짜 수많은 사람들을 겪어봤지만 이번에 제가 겪었던 사람만큼 180도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겪었던 일로 저 역시 인생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처음과 끝이 180도 다른 그 사람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아내는 30살에 결혼해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고 지금껏 횟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과 딸은 어릴 때부터 참 순하고 착했어요. 정말 어린 아기였을 때도 애들이 잠도 참 잘 자고 보채지도 않아서 주변에서도 어쩜 이리 순한 아기를 낳았냐 신기할 정도였답니다. 그런 저희 집에 눈물이 마를 수 없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땐 바로 첫째인 아들이 소아암에 걸렸던 시기입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갓 입학했을 때 소아암 진단을 받게 되었는데요. 사실 치료를 받는 것도 힘들었지만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같이 병실에 쓰던 다른 아이들의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져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봤을 때였어요. 다른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프고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을 아들 앞에서 내색할 수도 없었죠. 그래서 늘 아내와 전 눈물을 꾹 참고서 아들에겐 항상 좋은 말만 해줬어요. 그렇게 1년간의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받으며 노력을 한 끝에 아들은 소아암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치료를 끝내고 앞으로는 추적 관찰만 해보자는 말을 듣고서 병원을 나서던 날 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저 산 거 맞죠? 저 이제 친구들이랑 공도 차고 친구들이랑 떡볶이도 먹고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놀아도 되죠? 그래, 그래, 태연아. 이젠 그렇게 할 수 있어. 우리 태연이 하고 싶은 거 앞으로 마음껏 할 수 있어. 제 말에 활짝 웃으며 너무나도 기뻐하던 아들의 얼굴은 지금도 문득 떠오를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위기를 이겨낸 아들은 정말 열심히 뛰어놀고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 학창 시절엔 학교에서 우등생으로 불릴 정도였답니다. 딸은 막내였지만 누구보다 든든한 아이였어요. 아픈 오빠를 항상 살뜰하게 챙겼고 저를 누구보다 많이 생각했던 착한 딸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아이들은 건강하게 잘 자랐고 아들은 서울로 대학을 다니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멀리 떨어진 아들이 많이 걱정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아들도 잘 아는지 대학에 진학해서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죠. 어느 날은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았다며 기뻐하면서 연락이 온 적도 있습니다. 아버지, 저 이번에 장학금 받게 됐어요. 이거 받으면 이번 학기 학비 보탤게요. 아니다, 태연아. 그걸로 너 사고 싶은 거 사. 장학금 받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이번 학비 아버지가 다 낼 테니까 그걸로 너 사고 싶은 거 사고 생활비로도 좀 쓰고 그래라. 아니에요, 아버지. 이거 제 학비에 보태야죠. 아버지 다음엔 꼭 전액 장학금 받을 수 있게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효심 깊었던 아들은 멀리 있어도 항상 저를 참 잘 챙겼습니다. 그런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선 취업이 조금 늦어졌어요. 그래서 졸업 후에 식당에서 저의 일을 도우며 알바를 하기도 했습니다. 딸은 강원도 내 대학을 졸업하고서 그때부터 저희와 함께 횟집에서 일을 했어요. 사실 워낙 공부도 잘하고 장학금도 잘 받던 아들이라 금방 취업을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합격 소식이 들려오지 않아 저희도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좀 오랫동안 아들이 횟집에서 알바를 했는데 사실 기가 죽지 않을까 저희도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기가 죽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면접에서 떨어지면 스피치 연습도 하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어요. 한 번은 저에게 모의 면접 연습을 하자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약간 웃는 상은 아닌 것 같아서요. 면접관님들한테 기분 나쁘게 보일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버지가 면접관이라 생각하시고 진지하게 저 좀 봐주세요. 네, 저는 강원도에서 태어나고 자란
황대현이라고 합니다. 이 회사에 입사한 후 지금보다 더 좋은 회사를 만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때요? 보니까 얼굴에 진지함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아들. 너무 웃으려고 하지 말고 살짝 미소 지으면서 진지하고 간절한 모습을 보이면 더 좋을 것 같아. 네, 아버지. 그럼 제가 다시 해볼게요. 다시 좀 봐주세요. 그렇게 아들은 열심히 노력한 끝에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때 횟집 직원들이며 가족들 모두 너무나 행복해하고 기뻐했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전 직원들과 다 같이 축하 파티를 하기도 했답니다. 그 뒤로 취업을 한 아들은 가족들을 정말 살뜰하게 잘 챙겼어요. 특히나 가끔씩 오랫동안 근무했던 직원들에게 핸드크림 선물도 해주며 두루두루 사람들을 잘 챙기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허리가 아픈 아내를 위해 안마기를 선물해주기도 했어요. 이야,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 비싼 안마기를 다 샀어?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그때 해주면 되지. 이거 미안해서 어쩌냐. 아버지가 이거 돈 줄게. 괜히 네 돈 쓰지 말어. 저 혼자 사는데 돈 들어갈 것도 없고 저한테 가족이 제일 소중하잖아요, 아버지. 안 그래도 엄마랑 아버지 허리 아프시다고 하는데 이런 거 하나 있으면 마사지 받기도 좋고요. 아버지 그렇게 미안하시면 매일 마사지 받으면서 잘 쓰시면 돼요. 그걸로 전 충분해요. 효자였던 아들뿐 아니라 딸도 정말 저희를 살뜰하게 잘 챙겼습니다. 특히나 딸은 저희와 같이 횟집 일을 하면서 힘들고 고된 일도 마다하지 않고 다 했어요. 그러다 딸이 30살에 먼저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위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요. 처음 사위를 봤을 때 인상이 워낙 순하고 좋아서 마음에 쏙 들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얼마나 착하고 성실한지 모릅니다. 휴일에 쉬는 날이면 어김없이 저희 가게와 가게 일을 도와주기도 했어요. 특히나 사위가 대인관계가 정말 좋아서 단체 손님들을 매번 몰고 오곤 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예약 손님 지금 왔어요. 인원수대로 알아서 달라고 하시니까 비싼 걸로 주세요. 그리고 아버님, 다음 주에 혹시 단체 예약 받을 수 있어요? 한 20명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아유, 그럼 되지. 우리 사이 덕분에 가게가 아주 장사가 기가 막히게 잘 되고 있어. 어쩜 자넨 이렇게 홍보를 잘하는가. 사위가 아주 우릴 먹여 살리네, 먹여 살려. 아니죠. 아버님, 어머님 음식 솜씨가 기가 막혀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전 그냥 알려주기만 하는 거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하는데요. 와서 음식이 너무 맛있다고 저한테 오히려 고맙다고 하는데 제가 어머님, 아버님 덕분에 어깨가 한껏 솟았습니다. 성격도 호탕한 사이 덕분에 저희 집은 더욱 화목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30대 중반에 결혼하고 싶다며 얘기가 나왔어요. 예비 며느린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소개를 통해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저희 집으로 인사를 온 날 예비 며느리의 첫인상이 너무 좋았습니다. 밥을 같이 먹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저희가 회 한 상을 내어가니 예비 며느리가 진짜 맛있게 먹더라고요. 어머님, 너무 맛있어요. 어쩜 이렇게 반찬 하나하나가 다 맛있어요? 아버님, 저 이렇게 회가 신선하고 맛있는 거 처음 먹어봐요. 어떻게 이렇게 신선해요? 뭐야, 누가 보면 회 처음 먹어본 줄 알겠네. 그렇게 맛있어? 그럼 오늘 아주 배 터지게 먹어라. 부족하면 내가 또 해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 아버님. 사실 저 이렇게 회 많이 먹어본 거 이번이 처음이에요. 저 시골 농촌에서 컸거든요. 서울에서 직장 다니면서도 이렇게 먹을 기회가 없었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요. 싹싹하게 말하는 예비 며느리를 보면서 참 사람이 순박하고 모나지 않아 좋았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고서 얘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예비 며느리 집안 사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 부모님은 그럼 뭐 하시나? 그게 사실 아버진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고 엄마는 안 계세요. 제가 8살 때 집 나가시고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셨거든요. 실은 엄만 베트남 분이셨어요.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엄하셨고
농사를 지으시다 보니 바쁘셔서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자라지 못했어요. 오빠도 있긴 한데 커서는 연락을 자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구나. 아이, 그런 사정이 있는 줄은 몰랐네. 네. 그래서 사실 저도 걱정이 많았어요. 제 성장 배경이 좋지 않다 보니 혹시라도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실까 싶어서 지금도 솔직히 마음이 무겁지만 이렇게 와서 어머님, 아버님 만나 뵈니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게 느껴져서 저는 꼭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 그래.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래도 밝게 잘 자란 것 같아. 우린 오히려 좋구나. 우리야 반대할 생각 없으니 둘이서 잘 결혼 준비해보렴. 처음에 며느리 얘기를 들었을 땐 정말 힘들고 외롭게 자랐다는 생각이 들어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면서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예비 사도는 저보다 1살 어렸는데 처음 봤을 때 좀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농사를 지으셔서 그런지 저보다 연세도 많아 보이고 말수도 정말 없으셨거든요.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같이 식사를 하다가 거의 막바지쯤에 사돈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돈, 우리 딸이 많이 철이 없고 엄마 없이 자라다 보니 좀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도 이해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딸이 잘 살기만을 바라는 거, 저는 그것만 바라고 있습니다. 결혼할 때 사실 제가 많은 거 못 해줍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따님을 훌륭하게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사도는 딸 결혼을 위해 어떻게든 잘해주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혼수라도 해주려고 며느리한테 1,000만 원은 줬던 것 같더라고요. 우리도 아들이 결혼한다고 하니 선물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건 바로 신혼집을 구해주는 것이었어요. 그때 딸과 사이가 결혼할 땐 저희와 합가를 해서 특별하게 들어갔던 큰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위와 딸에게 물어봤더니 너무나 당연하게 찬성을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모두가 동의하에 아들 내외에게 신혼집을 구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아들 내외를 불러 얘기를 했어요. 처음엔 신혼집을 어떻게 할 건지 물어봤습니다. 그래, 너희 신혼집은 어떻게 잘 알아보고 있냐? 네, 아버지. 제가 모아둔 돈이랑 대출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아버님. 저희 욕심 안 내고 작은 집부터 시작하려고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 이럴 때 부모가 좀 도와주면 좋을 것 같다 싶구나. 너희한테 그래서 집 한 채를 해줄 생각이다. 어차피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부모 도움 받아서 이자 안 나가게 하고 차곡차곡 돈 모으는 게 좋지 않겠니? 알아보니까 서울 집값도 많이 비싸던데. 그렇다고 내가 큰 평수 못 해주고 한 25평짜리로 해줄 수 있을 것 같구나. 아버님,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야 너무 감사하죠. 단, 내가 조건이 좀 있다. 우선 우리 명의로 하고 나중에 애 낳고 나서 너희들 잘 살고 잘 지내면 그때 너희 집으로 돌려주마. 그렇게 아들 내외는 서울의 25평짜리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마련해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린 결혼 후에도 정말 저희한테 잘했어요. 아무래도 멀리 살다 보니 자주 오지 못했지만 계속 안부 전화도 해오고 살뜰히 챙겼습니다. 특히나 강원도에서만 지냈던 저와 아내를 위해 요즘 세대들이 좋아하는 카페 투어도 같이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때 아들이 바빠서 집에 못 왔었는데 며느리 혼자서 왔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늘 가게 쉬는 날이죠? 날씨도 이렇게 좋은데 우리 카페 투어 가요. 요즘 유명한 카페 거리 있거든요. 거기 저랑 같이 가시는 거 어때요? 거기서 사진도 찍고요. 다 늙은 우리랑 가면 무슨 재미야? 우린 괜찮으니까 나중에 아들이랑 같이 갔다 와라. 아니면 네 신우랑 둘이서 다녀오든지. 에이, 다 같이 가야 재밌죠. 전 아버님, 어머님이랑 다 같이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데이트하려고 오늘 온 건데. 네? 같이 가요. 가서 제가 진짜 멋있게 사진 찍어드릴게요. 요즘 어떤 게 유행하는지
아버님, 어머님도 한번 드셔보세요. 그렇게 며느린 싹싹하게 정말 잘했어요. 결혼 1년차 명절엔 한사코 연휴 날부터 내려오겠다며 내려오더니 연휴 내내 같이 즐겁게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사실 시댁에 오는 게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런 티를 한 번도 내지 않고 늘 재밌게 지내다가 가니 저희는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어요. 그런데 이런 며느리가 슬슬 바뀌기 시작한 건 아들이 결혼하고 2년째 되던 해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랑 같이 내려온 며느리를 딱 봤는데 없던 쌍꺼풀이 생겼더라고요. 전 너무나 놀라서 물어봤어요. 뭐야, 너 쌍꺼풀 했니? 아니, 전에는 없던 게 어떻게 딱 생겼어? 쌍꺼풀 한 거야? 네, 요즘 얼굴이 좀 촌스럽게 생겼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요. 그래서 했어요. 어때요, 아버님? 좀 예쁘게 잘 됐죠? 그래, 뭐 예쁘긴 하다만 그래도 난 네 예전 눈도 예뻤는데 말이다. 에이, 아버님, 요즘 쌍꺼풀 안 하는 사람 진짜 없어요. 다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다니까요. 예전처럼 비싸지도 않고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원래 하고 싶어서 했나 보다 별스럽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예뻐지고 싶었다는 말에 별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또 봤더니 며느리 코가 달라져 있는 겁니다. 그때도 제가 너무 놀라서 며느리에게 물어봤어요. 얘, 너 코 했니? 아니, 눈 안 지 얼마나 됐다고 코까지 했어? 아, 그때 상담받아 보니까 코가 좀 매부리 코 같아서 했는데 잘 됐죠, 아버님? 완전 연예인 코 같지 않아요? 그래, 뭐 예쁘긴 하다만 아무리 그래도 무슨 돈이 있어서 눈이랑 코랑 이렇게 하는 거야. 코는 또 수술비가 비싸다고 하던데. 네, 제가 전부터 꼭 하고 싶어서 열심히 모아서 했어요. 그래도 하고 싶었던 건데 막상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 있죠, 아버님? 해맑게 웃는 며느리를 보면서 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속으론 걱정이 스멀스멀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는 한 가지 깜짝 놀랄 사실을 듣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며느리가 직장을 그만뒀다는 소식이었어요. 저희는 몰랐는데 우연히 아들 휴가 계획을 물어보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이미 며느리가 회사를 그만둔 지 한 달이 넘은 상황이었어요. 저희는 처음엔 회사에서 뭐 안 좋은 일이 있거나 그래서 그만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대연아, 예림이가 회사 그만뒀으면 얘기를 해야지. 왜 지금껏 말을 안 했어? 대체 왜 그만둔 거야? 뭐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거냐? 아니요. 무슨 일이 있어서 그만둔 건 아니고 아내가 임신 준비를 하고 싶다고 해서 그만둔 거예요. 아무래도 직장 다니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러면 임신하기 힘드니까 그 전에 건강도 좀 챙기고 그러고 싶다고 해서요. 뭐? 아무리 그래도 임신 준비한다고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 요즘 외벌이가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애 낳기 전에 좀 여유 자금도 모아두고 그러면 좋지 않냐? 아버지,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그래도 저희 아내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평소에도 일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기도 해서요. 아이를 위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제가 잘할게요. 그래, 알았다. 우리 아들이 당연히 잘하겠지. 사실 저희 생각으론 조금은 놀라운 선택이긴 했지만 그래도 다 큰 성인이고 부부이니 알아서 잘할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며느리를 딱 봤는데 살이 부쩍 쪘더라고요. 처음엔 임신을 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물어보니 임신은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반면에 아들은 결혼했을 땐 80대 중반에 좀 덩치도 있었는데 70대 후반으로 거의 7kg가 빠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걱정된 마음에 아들에게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대연아, 요즘 너 일이 좀 힘드니?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진 거야? 며느린 좀 살이 쪘던데 뭐 너 스트레스 받는 일이라도 있어? 아, 아니요, 아버지. 저 요즘 운동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살이 좀 많이 빠졌나 봐요. 그래? 참 희한하다. 너랑 며느리랑 먹을 건 같이 먹을 텐데
한 명은 찌고 또 한 명은 빠지니 원.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아, 네,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까지만 해도 별일 없다는 아들의 말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결혼하고서 3년 차부터 며느리의 태도가 확 달라지고 말았어요. 거의 아들 혼자서 집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명절이었는데 아들 혼자 집에 왔더라고요. 아무 말도 없이 혼자서 왔길래 놀라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너 혼자 왔어? 며느리는? 뭐야, 니들 싸운 거야? 그래서 너 혼자 온 거야? 아니에요. 사실 장인어른이 몸이 좀 안 좋아서 아내가 거기 먼저 가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어요. 엄마 아버지한테 말씀드린다는 걸 제가 정신이 없어서 연락을 먼저 못 드렸네요. 죄송해요. 뭐? 아니, 사돈께서 편찮으시다고? 아니, 어디가 어떻게 편찮으신데? 그러면 우리 아들 전화를 먼저 해주지.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못 간다고 얘기라도 해야지. 그런데 제 말에도 아들은 묵묵부답 말을 안 했습니다. 그때 딱 느낌이 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며느리한테 전화를 해봤는데 전화도 받지 않고 연락도 계속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딱 뭔가 감추고 있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그 느낌은 저만 느꼈던 게 아니었습니다. 아내와 딸 사위까지 다 모여서 밥을 먹고서 술 한 잔씩을 하는데 아내가 술을 마시더니 아들에게 캐묻더군요. 대연아, 우리가 누구냐? 귀신은 속여도 우린 속일 수 없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엄만 다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해봐. 너 대체 지금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인지 똑바로 말해봐. 아니면 지금 다시 며느리한테 전화해봐. 엄마, 진짜예요. 장인어른이 편찮으시다고 해서. 그래? 그러면 알았다. 내일 일어나자마자 사돈집으로 가자. 내가 거기까지 가는 동안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직접 가서 봐야 되겠어. 왜 이렇게 우리 아들 얼굴이 죽상인지 그 이유를 좀 알아야 될 것 같구나. 아내의 캐물음에 아들은 별말을 하지 않고서 술 한 잔을 마시더니 그제서야 진실을 털어놓더군요. 정말 아들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서 그 자리에 있던 가족들은 다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실은 장인어른이 편찮으신 게 아니라요. 아내가 자기 친구 2명이랑 시간 내서 우정여행을 일본으로 가고 싶다고 해서요. 친구들도 다 직장 다니다 보니 이번이 아니면 시간도 없다고 해서 빠질 수 없는 일이라고 그래서 갔다 오겠다고 해서 보내줬어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엄마 아버지가 실망하실까봐 말씀을 못 드렸어요. 뭐라고? 아니 그렇게까지 거짓말을 쳐가면서 여행을 갔다고? 우리 며느리가 그런 애였니? 그런 애였어?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네가 죽상이었던 거야? 죄송해요. 아내가 너무 가고 싶어 해서요. 아니 일도 그만뒀다는 애가 무슨 돈으로 일본 여행을 간다는 거야? 니들 지금 어떻게 지내는 거냐? 어떻게 지내고 있는 거냐고? 그게 아내가 어릴 때부터 안 해본 것도 많고 가난하게 살고 사랑도 부족하게 받다 보니까 너무 안쓰러워서 결혼하고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카드도 주고 경제권도 다 맡겼거든요. 솔직히 저도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그래도 이번에 일본만 다녀오면 정말 자기가 잘하겠다고 했어요. 저희는 아들의 말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늦게 온 바람이 무섭다고 며느리가 딱 그 케이스더라고요. 아들이 며느리를 워낙 아끼다 보니 경제권까지 다 넘겨줬던 거였는데 그걸로 아들 돈을 펑펑 쓰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하니 속이 참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걱정이 많았어요. 혹시라도 아들이 중심을 못 잡고 며느리한테 저렇게 휩쓸려 살게 되면 어쩌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아들이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걱정 많으셨죠? 이번에 아내랑 얘기해서 잘 풀었어요. 경제권도 다시 가지고 오고 제가 관리하기로 했어요. 앞으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그렇게 했다니 다행이다만 아니 왜 이렇게 며느리한테 이것저것 다 퍼다 준 거냐?
아무리 그래도 정도가 지나치면 그러지 말아라고 해야지. 사실 아버지, 전 빨리 제 아이 많이 낳고 싶거든요. 아내도 아이를 많이 낳고 싶어 하는데 아이 낳기 전에 해보고 싶은 게 있다고 해서 그거 들어준 거예요. 아이 낳으면 솔직히 애들 돌보느라 하고 싶은 거 못하니까 그 전에 다 하고 싶다고 해서요. 근데 이젠 아내랑 잘 얘기해서 정리했어요. 아들의 얘기를 듣고 보니 심정이 이해는 갔습니다. 워낙 아들이 애들을 어릴 적부터 좋아하기도 했거든요. 부부 사이의 갈등이야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그래도 둘이서 잘 정리를 했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집에 온 아들 내외를 보고서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온 아들 차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외제차로 말이죠. 아니 이게 뭐야? 너 언제 차를 바꿨어? 이거 비싼 차 아니니? 아유, 너희 형편에 지금 수입차를 사는 게 말이 되냐? 이건 대체 왜 산 거야? 아내가 친정 갈 때마다 버스 갈아타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해서요. 그래서 저번에 본인이 샀더라고요. 그렇다고 함부로 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도 중고차로 샀으니 다행이죠. 아버님, 이거 별로 안 비싸요. 진짜 새 차 사는 거에 비해선 완전 헐값으로 샀어요. 중고차지만 그래도 쓸만해요. 한번 시승식 해보실래요? 어두운 아들의 표정에 비해 며느리의 표정은 한껏 밝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며느리한테 그래도 한 소리를 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지 아시나요? 정말 며느리의 말을 듣고서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라, 아무리 그래도 돈을 차곡차곡 모아둬야 하지 않겠니? 지금이야 둘이서 생활한다지만 나중에 아이까지 태어나면 빠듯할 수도 있는데 말이야. 아버님, 현생을 즐겨야죠. 나중에 애 낳고 나면 그때 생각해도 늦지 않아요. 그래, 네 말도 맞는데 내가 살다 보니까 미리 준비를 하는 것도 좋은 일인 것 같아서 말하는 거다. 아버님, 저희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네? 저희 결혼할 때 그러셨잖아요. 다른 거 필요 없고 잘 사는 모습만 보여달라고. 저희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기쁘지 않으세요? 요즘 이렇게 며느리한테 잔소리하면 며느리들이 얼마나 싫어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 테니까 좀 지켜봐 주세요. 그렇게 싹싹하고 착했던 며느리는 어디 갔는지 정말 한순간에 달라진 태도를 보면서 너무나 화가 나기도 하고 아들 걱정에 저나 아내나 잠을 설칠 때가 많았습니다. 아무리 뭐라고 해도 며느린 귀등으로도 안 듣더라고요. 그러다 아들이 어느 날은 술을 한잔 했는지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 요즘 진짜 답답해서 못 살겠어요. 아내가 정말 딴 사람 같아요.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냐? 그게 아내 친한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부의금으로 얼마나 했는지 아세요? 무려 200만 원이나 보냈더라고요. 제가 왜 그렇게 많이 보냈냐 하니까 친한 친구인데 이 정도도 못 해주냐고 오히려 막 저한테 화를 내는데 진짜 솔직히 치사해서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밖에서 뼈 빠지게 벌어온 돈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 그 돈을 쓸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인내심의 한계가 와요. 이 사람은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제가 밥으로 보이는가 봐요. 전 아내가 좀 더 많은 걸 누리게 해주고 싶었던 건데 점점 도가 지나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아들의 전화를 받고서 저와 아내의 근심 걱정은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가 황금 연휴였어요. 아들도 일을 쉴 때고 그럼 하루라도 집에 올까 싶어서 미리 물어보려고 아들에게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전화를 해도 며칠 동안 연락조차 오지 않더라고요. 며느리도 마찬가지로 전화를 받지 않았고요. 거의 3일 동안 전화를 해봤지만 연락이 되지 않자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결국 좋지 않은 느낌에 전 아내와 차를 끌고 아들네 집으로 갔습니다. 아들 집 앞에 도착을 해서 또 전화를 했더니 그때도 역시나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죠. 아들아, 우리 니네 집 앞이다. 무슨 일 있니?
이거 보면 연락 줘라. 엄마 아빠 걱정된다. 이렇게 보낸 뒤 30분이 지나자 아들이 그걸 보고선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뭐가 죄송한데? 그나저나 너 목소리가 왜 그러냐? 너 지금 어디야? 저 지금 집 아니에요. 지금 잠깐 혼자 다른 곳에서 지내고 있어요. 뭐? 아니, 왜 집에 안 들어가고 밖에 있어? 그게, 아버지 그냥 제가 집으로 갈게요. 아버지 먼저 올라가 계세요. 그렇게 아들과의 통화가 끝나고서 전 아들네 집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도 전화를 받지 않으니 그냥 올라가서 초인종을 누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문은 열리지 않고 인터폰으로 며느리 목소리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아니 여기까지는 어쩐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내가 지금 못 올 때 왔냐? 일단 들어가서 얘기 좀 하자. 문 좀 열어다오. 네? 아니 아버님, 제가 지금 씻지도 않고 솔직히 몸도 좀 안 좋아서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오시면 제가 좀 난감하죠. 아들이랑 통화 다 했다. 이제 온다니까 먼저 올라가 있으라고 했어. 오래 있을 것도 아니고 잠깐 얘기만 하자꾸나. 며칠 동안 연락도 없길래 여기까지 나랑 네 시엠이랑 같이 왔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잠깐 얼굴이라도 보자.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죠. 솔직히 연휴 땐 쉬는 거 맞잖아요. 이렇게 오실 거면 저한테 미리 연락을 하고 오셨어야죠. 아버님, 죄송한데요. 저 지금 몸이 진짜 안 좋아서요. 나중에 연휴 끝나고 오세요. 그러더니 며느린 인터폰까지 꺼버리고 문도 열지 않았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어요. 강원도에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어떻게 문전박대를 할 수 있는지 정말 황당했습니다. 이런 며느리의 태도에 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이 집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을 거다. 너희들한텐 잘해줄 필요가 없구나. 너희들은 이런 데서 살 자격이 없다. 부모가 올라왔는데도 문 한번 열어주지 않는 며느리 필요 없다. 딱 이렇게 문자를 전송하고 뒤를 돌자마자 10초도 안 돼 며느리가 갑자기 문을 열더니 뛰쳐나왔어요. 그러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 갑자기 다급한 목소리로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님, 죄송합니다. 들어오세요. 얼른 들어오세요. 전 너무 갑작스러워서 놀라서 그런 거예요. 죄송해요. 왜? 이제 그 문자 보고 나니까 현실이 좀 느껴지냐? 집을 판다고 하니 그래서 허겁지겁 문을 여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요. 사실은 집이 너무 더럽기도 하고 제가 지금 쉬지도 않고 그래서요. 그래서 선뜻 들어오시라고 말을 못했어요. 죄송해요. 정리라도 되어 있으면 제가 들어오시라고 할 건데 어쨌든 제가 집을 치우질 못했어요. 얼른 들어오세요. 그제서야 저와 아는 아들네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집에 들어서자마자 전 집안꼴을 보고서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입구에서부터 냄새란 냄새는 정말 그렇게 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돼지우리인지 뭔지 온갖 쓰레기들은 죄다 여기에 모아둔 것 같았어요. 거기다가 술병이 아주 여기저기 막 널려 있었습니다. 보니까 방금까지도 막 술을 마셨는지 음식이랑 남은 술이랑 같이 상이 차려져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어요. 이런 상황이니 며느리도 갑자기 온 저희를 보고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그래서 전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너 지금 술 먹었니? 아니, 아프다 내가 술을 마셔? 도대체 이게 뭔 상황이야? 아버님, 그게 아니라요. 진짜 전 아버님, 어머님이 오실 줄 몰랐어요. 오늘은 제가 기분이 좀 울적하고 우울해서요. 그래서 낮술을 좀 했어요. 지금 네가 결혼한 사람이 맞는 거냐? 집안 꼴은 도대체 이게 뭐야? 어? 아니, 쓰레기장도 아니고 여기저기 쓰레기에 설거지는 왜 이렇게 쌓여 있어? 아니, 너 원래 이런 애였냐? 이런 애였어? 거기다가 살은 또 왜 이렇게 찐 거야? 전에 봤을 때보다 더 쪘네, 더 쪘어.
정말 저와 아내는 할 말을 잃은 채 집안 곳곳을 둘러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난장판이 따로 없었어요. 거기다가 며느린 맨날 놀고 먹기만 했는지 살이 완전 많이 쪘더라고요. 어디서부터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싶던 그 순간 아들이 딱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엄마 오셨어요? 넌 도대체 어딜 갔다 오는 거야? 왜 집에는 아니고 지금 다른 데서 지내고 있는 거냐고? 어디서 자다가 지금 이제 오는 거야? 죄송해요, 아버지. 고개를 숙이며 들어오던 아들은 그제서야 집안 꼴을 본 듯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헛웃음을 짓더니 기가 막혀 하더라고요. 그러다 아들은 깜짝 선언을 했습니다. 진짜 당신 끝까지 정신 못 차리는구나. 아버지, 엄마, 저 이 사람이랑 이혼하겠습니다. 여보, 그것만은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 제발. 내가 이렇게 술 마시는 것도 당신 때문 아니야? 당신이 이혼하자고 요구해서 내가 이렇게 지금 술 먹고 있는 거잖아. 나 도저히 너 감당 안 돼. 날 계속 속인 것도 감당이 안 되고 거짓말하는 것도 감당 안 되고 당신처럼 사치 심하고 가정을 돌보지도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으면 나 당신이랑 결혼까지 안 했어. 어떻게 이런 사람인 걸 그동안 감쪽까지 속였어? 여보, 나 진짜 당신하고 이혼하면 더 이상 나 어디 갈 데도 없단 말이야. 이렇게 부탁할게. 제발, 내가 이렇게 사정할게. 제발 부탁이야. 이혼만은 말아줘. 저희는 아들의 선언에도 깜짝 놀랐지만 갑자기 며느리가 아들 앞에서 계속 무릎을 꿇고 비는 모습을 보면서 더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아들 입에서 나온 소리를 듣고 저와 아내는 아주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저 돈 펑펑 쓰고 집안일 안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숨겨진 진실이 또 있더라고요. 아들은 열불을 내며 소리를 쳤습니다. 너 도대체 왜 그랬어? 도대체 왜 그랬냐고? 내가 그동안 애 갖고 싶다고 수천 번을 더 말했잖아. 너도 그때 아이 갖겠다고 했잖아. 근데 왜 그랬냐고. 나한테 거짓말까지 하면서 내 앞에서 애 갖고 싶다고. 근데 임신이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그러더니 뒤에선 피임을 하고 있었어? 어떻게 나한테 그래? 여보, 그게 아니라. 뭐가 그게 아니야? 네 옷장 속에서 나온 그 약. 그 약 피임약이었잖아. 한 통도 아니고 몇 통씩이나 지금껏 쭉 먹으면서 피임해왔잖아. 아니야? 뻔히 증거 있으면서도 아니라고 할 거야? 지금껏 날 이용해 먹은 거야? 네가 힘들게 자라고 외롭게 자라고 상처가 커서 어떻게든 보듬어 주려고 했어. 너랑 결혼해서 잘해주고 싶고 행복한 가정 꾸려서 살고 싶어서 너랑 결혼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실망만 줘? 애를 낳기 싫으면 낳기 싫다고 말을 해야지. 그렇게 날 꼬드겨 놓고선 애 낳고 싶다고 직장도 그만두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으면서 너 같은 애랑은 도저히 못 살아. 도저히 내가 널 보듬어 줄 수가 없다고. 부모님한테도 이제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여보, 나 이제 진짜 살 빼서 아이 가질게. 난 그냥 당신이랑 좀 신혼을 즐기고 싶어서 그랬어. 신혼을 즐겨? 그래 놓고선 친구들이랑 허구한 술 마시고 나랑은 저녁이나 제대로 먹어본 적이 있어? 한 끼 집에서 먹는 밥 제대로 차려본 적이라도 있냐고. 네 그 거짓말이 정말 진절머리가 난다. 진절머리가 나. 언제까지 네 혓바닥에 내가 속을 것 같아? 이제 네 거짓말 다 들통났어. 네 얼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썩 꺼지라고. 저희는 아들의 말에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는지, 여태껏 아이만 기다리고 있던 아들을 저희는 잘 알고 있었기에 그 사실을 알고 아들이 얼마나 큰 배신감이 들었을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며느리는 더 이상 아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줄 것 같지 않으니 저희에게 매달리더군요. 아버님, 제발 저 사람 좀 알려주세요. 엊그저께 저한테 이혼 통보하고 지금 집 나가서 오늘 처음 온 거예요. 그러더니 또 이혼하자고 하잖아요. 제발 좀 알려주세요. 뻔뻔하게도 그 상황에서 저희에게 말려달라고 하는 며느리를 보며
진짜 기가 찼습니다. 얼마나 저희까지 물러봤으면 그 상황에서 자신의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서 전 그 자리에서 단칼에 잘라냈습니다. 나도 이혼 대찬성이다.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어. 지금까지 네가 했던 행동들 다 정상인 줄 아니? 우리 아들 돈으로 성형해. 명절에 가족들 내팽개치고 여행 가. 말도 없이 외제차 사는 것뿐만 아니라 거짓말로 피임까지 해. 네 그 새치여에 도란한 우리 아들 불쌍해서라도 절대 너 용서 못한다. 네가 감히 우리 아들이 어떤 앤데. 마지막까지 너 불쌍하다고 어떻게든 감싸려고 노력한 애를 넌 어떻게 이렇게 뒤통수를 쳐? 썩 나가라고. 아버님, 제가 지금 어딜 가요? 나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한 발자국이라도 들어올 생각하지 말고. 아버님, 아버님 제발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잘할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애원하는 며느리를 아들이 붙잡고선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정말 폭풍이 한 차례 휘몰아치고 간 것 같았어요. 거기에 있던 아들, 아내, 저 모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집안을 하나하나 치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저도 아들도 같이 뒤따라 집을 치웠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집을 다 청소하고 나서야 말이 나오더라고요. 아들은 저희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하는 건데 걱정하실까봐 차마 전화도 못 받았어요. 죄송해요. 이왕 서울로 오신 거 이참에다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온 거예요. 저 결정했어요. 저 사람 다신 용서 안 해요. 그래, 네가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겠니? 그 네 결정 우린 존중한다. 우리도 쟤 용서 못한다. 그래, 그동안 혼자서 속이 얼마나 문드러졌겠냐. 이제라도 사실을 알았으니 다 정리하자꾸나. 아들은 저의 말에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아들은 그래도 상황을 풀어보려고 그동안 며느리한테 울며 불며 달래보기도 하고 화도 내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며느린 아들이 화내면 미안하다고 싹싹 빌다가 금세 태도가 또 달라지고 또 아들이 못 살겠다고 하면 다시 또 울며 불며 빌다가 또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한계에 도달했던 거죠. 그 뒤로 아들은 이혼을 신청했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쓰던 카드도 다 정지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린 그 뒤로도 계속 아들에게 절대 안 된다며 매달리고 매달렸던 모양이더군요. 전처럼 그렇게 매달리면 아들이 못 이기는 척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며느리의 착각이었어요. 아들은 끝까지 냉정하게 잘라냈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꿈쩍도 하지 않자 강원도까지 찾아와 저희에게 빌기도 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제발요. 저 용서해 주실 때까지 여기서 한 달이고 1년이고 일할게요. 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잠깐 정신을 놓았었나 봐요. 제발요. 정말 죄송해요. 가게 입구에 무릎 꿇고 앉아서 비는 며느리를 보면서 정말 화가 너무 났습니다. 어떻게 내쫓아야 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 딸이 물고기를 담아둔 수조에서 물을 한껏 떠오더니 바로 며느리에게 싹 뿌려버리더군요. 그러더니 소리를 쳤습니다. 네가 감히, 네가 뭔데 우리 오빠 눈에 눈물 나게 해? 내가 안 그래도 서울까지 올라가려다가 겨우겨우 참았는데 잘 됐다. 어디서 우리 오빠 힘들게 해? 어머, 아가씨,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 물을 여기다가 뿌리면 어떻게 해요? 왜? 더러워? 들어보니 네가 살던 그 집은 돼지우리보다 더하다고 하던데 이 물이 더 깨끗하다. 그리고 여기가 어디라고 이렇게 찾아와? 아가씨, 저 어머님 아버님이랑 얘기하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씨는 빠져요. 뭐? 나보다 2살이나 더 어린 게 아주 까불고 있어. 아주 내가 오늘 제대로 너 정신교육 시켜줄게. 일로 와. 그렇게 딸이 며느리에게 다가가자 며느리는 화들짝 놀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불이 나게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며느린 아들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직장도 그만두고 편하게 살려고 했던 모양이었어요. 요즘엔 이런 여자들이 많다고 하던데 어떻게 우리 아들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정말 속이 상했지만 그나마 지금이라도 끝이 난 게 한편으론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아들은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며느린 진짜 끝까지 생각이 없던 아이더라고요. 이혼할 때 며느리와 아들 사이엔 애도 없고 며느리가 재산 기여도도 없으니 며느리 몫은 없었거든요. 다만 전에 중고차를 할부로 샀던 건 며느리 명의라 그게 또 빚으로 생겼던 모양이더군요. 그랬더니 끝까지 그 돈만 갚아주라고 그러면 깔끔하게 이혼하겠다고 아주 뻘소리를 다 했답니다. 아주 끝까지 못돼 먹은 여자였더라고요. 그렇게 며느린 이혼을 하고서 친정으로 갔다고 하지만 뭐 거기서도 반가워할 상황은 아니었겠죠. 그래서 지금은 아들 집은 그냥 팔아버리고 아들 혼자서 작은 집을 얻어 살고 있습니다. 가끔씩 아들과 통화를 하는데 그래도 한결 목소리가 좋아졌어요. 아들, 그래 요즘 어떻게 지내냐? 힘들진 않고? 일은 어때? 아버지, 저 요즘 신경 쓸 일도 없고 너무 좋아요. 요즘은 운동도 꼬박꼬박 다니고 있고요. 쉬는 날엔 여행도 다니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다행이구나. 네가 그렇게 잘 지내면 엄마 아빠는 걱정이 없다. 네, 엄마한테도 걱정하지 마시라고 전해주세요. 엄마랑 아버지한테 좋은 모습 보이지 못해 너무 죄송해요. 하지만 앞으로는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제가 노력할게요. 그렇게 아들은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을 찾기 위해 스스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묵묵히 기다리며 아들을 믿어주고 있어요. 그래도 전보다 많이 밝아진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딸과 사이도 그날 이후론 저희한테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참 고맙기도 하답니다. 이번 일은 모든 가족들에게 정말 충격적인 일이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온 가족들이 똘똘 뭉쳐서 기운을 차리려고 노력하다 보니 그래도 서서히 극복해 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참 힘든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처럼 이번 일 또한 나중에 삶에서 좋은 자양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전화위복이라는 말처럼 불운한 상황이 나중에 좋은 결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믿고 묵묵히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전 이만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